지금 대한민국 바다에서 전 세계가 숨을 삼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경 60km 국제법 한 줄 때문에 수심 290m에서 선박이 멈췄고 산소는 15%, 남은 시간은 4시간 30분 뿐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법을 무기로 압박했고 세계는 한국이 침묵할 거라 믿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순간 한국은 총도 미사일도 아닌 기록 하나로 전쟁을 멈출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바다에서 어떤 선택으로 세계의 판을 뒤집었을까요?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대한민국의 판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로크입니다. 제네바 유엔 해양회의 2층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죠. 손목시계는 정확히 9시 3분을 가리켰어요. 저는 국제해양분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12년간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 사건 37건을 다뤘어요. 그중 29건은 중재 판정까지 이끌었고 22건은 승소했죠.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제 이름을 3번 호명받았고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에서 필리핀 측 자문으로 참여해 판결문 112페이지 중 47페이지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을 믿지 않았어요. 법은 결국 강자의 언어였고 판결은 힘의 결과였죠. 저는 그걸 12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재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사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회의장 안은 12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고 천장 스크린엔 머린 컨서베이션 레졸루션 2025-7B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의장이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37명이 동시에 손뼉을 쳤죠. 소리는 천장까지 울렸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태블릿 화면을 쥐고 있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결의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특정 해양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반경 60km 이내는 군사 진입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거였죠. 환경보호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 뒤에 숨은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60km. 그 숫자는 특정 국가의 해군 작전 반경과 정확히 겹쳤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계산해서 만든 거리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남단 172km 해역이었죠. 파란 바다 한가운데 갈색띠가 선명했어요. 대규모 준설 흔적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512m 반경으로 퍼진 토사층이 보였어요. 수심은 290m였고 해류 속도는 초당 1.8m였죠.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바다색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탁한 갈색으로 번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선명했던 해역 경계선이 지금은 흐릿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의장석을 향해 웃고 있었죠. 환경보호 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요. 박수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쾌했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로 나왔어요. 시계는 9시 17분이었죠.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잔잔했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사돼 눈이 부셨어요. 저는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한국 남단 해역 위성 영상을 다시 불러왔죠. 30분 전 화면과 지금 화면을 나란히 띄웠어요. 색이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달랐죠.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회의장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름은 몰랐죠. 그가 제 태블릿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존구역이 필요했던 이유를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말했죠. 환경을 지키려면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통과된 결의안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죠. 지금 이 박수 소리만큼 저 바다는 숨을 못 쉽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의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제네바 호수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하지만 태블릿 속 바다는 계속 색이 변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준설 지점 중심부를 320배 줌으로 당겼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해저 구조물이었어요.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는 명확했죠. 길이는 대략 80m, 폭은 45m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인공 구조물이 확실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의안은 환경보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울타리였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이미 뭔가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 호텔 객실에서 결의안 전문을 5번째 읽고 있었어요. 오후 3시였죠.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은 흐렸습니다. 결의안 제3조 6항. 거기에 모든 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정 보존구역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60km 이내 군사 목적 선박 및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한다. 단,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은 사전 통보 후 허가 가능하다. 문장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숫자는 정확했죠. 60km.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해군 작전 반경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구축한 평균 작전 속도는 시속 54km였어요. 최대 순항 거리는 편도 92km였죠. 그런데 결의안은 60km를 그었습니다. 구조작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제3조 7항이 나타났죠. 위반 시 국제해양환경범죄로 간주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회부한다. 환경범죄.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군사 충돌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한 거예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였죠. 노트북 옆에 태블릿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유젠밍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다자 해양안보협의체 실무 책임자였죠. 공식 직함은 해양환경보호 특별조정관이었지만 실제론 이 결의안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에이든 결의안 검토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제네바 본부에서 후속 협의가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젠밍의 과거 이력을 검색했습니다. 그는 17년간 국제해양 분쟁 12건에 관여했어요. 그중 9건은 중재 판정 없이 일방 철수로 끝났죠. 상대는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이겼어요. 환경, 인권, 안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상대를 고립시킨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 너머로 알프스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결의안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3조 6항을 다시 읽었어요. 반경 60km 이내. 그 숫자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형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네바 UN 본부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10시 4분을 가리켰어요. 류젠밍이 들어왔죠.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지었어요. 결의안 통과를 축하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어요. 화면엔 한국 남단 해역 위성 사진이 떠 있었죠. 에이든 당신도 봤을 겁니다. 이 해역의 준설 규모를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틀 전 제가 본 것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류젠밍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저 구조물 그림자가 선명해졌죠. 길이 82m, 폭 47m, 수심 290m 지점에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용도는 불명이에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군사시설이라는 걸?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류젠밍이 웃었어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의심만 있으면 돼요. 그가 화면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죠. 해저 구조물 주변으로 12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음향 감지 센서 배치도입니다. 반경 40km를 커버하는 감시망이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센서 간격은 3.2km였어요. 정밀한 배치였죠. 류젠밍이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구역에 군사감시망을 설치했어요.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결의안은 이틀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류젠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죠. 사전에 위반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류젠밍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60km. 이 거리 안에 정규군 함정이 들어오는 순간 국제사회는 그들을 환경범죄자로 규정할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총은 필요 없습니다. 법과 숫자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류젠밍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감시 작전이 시작됩니다. 에이든 당신은 중재인 자격으로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엔 태블릿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화면엔 여전히 해저 구조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km.
이건 거리라기보다 형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안에 갇혀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다국적 해양감시선 오션 가디언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었죠. 배는 한국 남단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48km였습니다. 감시선 길이는 93m였어요. 승조원은 22명이었죠. 저는 중재인 자격으로 탑승했습니다. 류젠밍도 함께였어요. 그는 선교에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에이든 20분 후면 보존구역 경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 높이는 1m 이하였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전 6시 50분 경계선을 통과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선이 나타났어요. 보존구역 중심점까지 60km였죠. 배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류젠밍이 승조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음향 탐지기 가동. 해저 구조물 확인 시작합니다. 선체 아래에서 저주파 음파가 발사됐습니다. 주파수는 300Hz였어요. 탐지 깊이는 300m까지 가능했죠. 저는 선교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해저 지형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수심은 점점 깊어졌죠. 150m, 200m, 250m. 오전 7시 23분. 모니터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수심 290m 지점에 구조물 반응이 찍혔어요. 형태는 직사각형이었죠. 길이 80m, 폭 45m. 위성사진에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류젠밍이 미소 지었어요. 찾았군요. 그가 승조원에게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12km. 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 소음이 커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오전 7시 42분. 갑자기 선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어요. 진동 수준이었죠. 하지만 3초 후 흔들림이 강해졌습니다. 선교 앙컵이 쓰러졌어요. 류젠밍이 테이블을 붙잡았죠. 무슨 일입니까? 승조원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엔진은 정상이에요.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죠. 저는 벽을 잡았어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음이었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귀가 아팠죠. 선교 안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리는 15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하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승조원이 소리쳤습니다. 선체 균형 상실. 우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각도는 12도였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류젠밍이 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수심은? 290m입니다.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었어요. 속도는 분당 18m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음향 공격 감지. 지향성 초음파. 발신 지점 정면 6km. 음향 공격. 폭발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오전 7시 54분. 배가 해저에 닿았습니다. 충격음이 울렸어요. 선교 창문에 금이 갔죠. 승조원이 보고했습니다. 착저 완료. 수심 290m. 선체 손상 6%. 산소 잔량 15%. 예상 생존 시간 4시간 30분. 류젠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조 요청 보내세요. 승조원이 통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죠. 통신 두절입니다. 전파 차단 확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수심 290m 해저는 빛이 닿지 않았죠. 선체 외부 조명만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류젠밍이 저를 봤어요. 에이든, 이건 공격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음향 발신 지점 좌표가 표시돼 있었죠. 발신 지점은 해저 구조물이었습니다. 류젠밍이 다시 말했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우린 증거를 확보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증거보다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선교 안이 조용해졌어요. 승조원들은 계기판만 바라보고 있었죠. 산소 잔량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5%. 4시간 30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57분이었어요. 총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사망 판정이었죠. 배가 해저에 갇힌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8시 37분이었어요. 선교 안 산소 농도 표시등은 14%를 가리키고 있었죠.
예상 생존 시간은 3시간 5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류젠밍은 통신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30분 동안 16번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응답은 없었죠. 저는 성교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외부 조명이 비추는 반경 15m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류젠밍이 벽을 쳤습니다.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승조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파 차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나가지 않아요. 류젠밍이 저를 봤습니다. 에이든, 이건 의도적입니다. 한국이 우릴 가두고 있어요. 저들의 불법 구조물이 우릴 공격했고 이제 증거를 숨기려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레이더 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해저 구조물도 반응이 없었어요. 류젠밍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엔 음향 공격 기록이 떠 있었어요. 보세요. 발신 지점은 해저 구조물입니다. 한국이 설치한 불법 군사시설이 우릴 공격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음향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죠. 3.1kHz. 지향성 초음파 무기입니다. 환경보호구역에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리고 우릴 공격했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파형은 규칙적이었어요. 인공신호가 맞았죠. 오전 9시 12분. 갑자기 통신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잡음이었어요. 짧게 끊기는 신호음이었죠. 승조원이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신호 포착했습니다. 발신 지점 확인 중. 화면에 좌표가 떴어요. 발신 지점은 북쪽 41km였습니다. 류젠밍이 소리쳤어요. 응답하세요. 승조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오션 가디언 5. 해저 좌초 상태. 즉각 구조 요청합니다. 잡음만 들렸어요. 응답은 없었죠. 하지만 15초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텍스트였어요. 음성이 아니었죠. 구조 작전 준비 중. 대기 요망.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국적도 없었어요. 류젠밍이 화면을 봤습니다. 누굽니까? 신원 확인하세요. 응답이 왔습니다. 신원 공개 불가. 구조 개시까지 2시간 40분. 2시간 40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구조가 온다면 낮 12시 전이었죠. 하지만 산소는 그때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3시간 40분 남았고 그건 오후 1시였어요. 류젠밍이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 시간 40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응답은 즉시 왔습니다. 이해함. 하지만 현재 접근 불가. 보존구역 조항 위반 시 국제 제재 확정. 보존구역 조항. 60km 진입 금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구조선이 오려면 그 경계를 넘어야 했어요. 하지만 넘는 순간 환경범죄자가 되는 거였죠. 류젠밍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항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화면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가 떴죠. 인도주의 구조 명목 진입 가능. 단, 사전 국제 승인 필요. 승인 소요 시간 최소 4시간. 4시간. 그건 우리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류젠밍이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 구조를 선언하겠습니다. 한국의 불법 군사시설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고 22명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그가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죠. 오전 9시 54분. 선교 문이 열렸습니다. 승조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보고 드립니다. 선체 외부에서 움직임 감지됐습니다. 류젠밍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움직입니까? 불명입니다. 하지만 크기는 상당합니다. 길이 약 60m 추정.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소나 화면에 큰 물체가 나타나 있었어요. 우리 배 오른쪽 80m 지점이었죠. 류젠밍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돌리세요. 외부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뭔가 보였어요. 잠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잠수정이 아니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고 형태는 유선형이었죠.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류젠밍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잠수정 측면에 문양이 보였어요. 희미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한국 국기였습니다. 류젠밍이 저를 봤어요. 에이든, 저들이 왔습니다. 한국이 온 거예요. 저들의 불법 시설이 우리를 공격했고 이제 증거를 인수하러 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류젠밍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뭐하러 온 겁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잠수정이 우리 배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저들은 우릴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수정은 3분 동안 우리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류젠밍이 통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오션 가디언5. 한국 잠수정 확인. 즉각 구조 실행 요구합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분이었습니다. 산소 잔량은 13%였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로 사람을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42분. 저는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해안 관측기지로 향했어요. 좌표는 류젠밍도 모르는 곳이었죠. 한국 정부가 제공한 위치였습니다. 기지는 해안선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섬에 있었어요. 건물은 3층이었고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였죠. 표지판엔 해양환경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 여성이었죠.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이든 로크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윤혜진입니다. 해저통합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예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혜진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오션 가디언호 승조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혜진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3층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엔 모니터 12개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해역이 보였죠. 윤혜진이 왼쪽 세 번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오션 가디언호 위치입니다. 수심 290m. 현재 산소 잔량 12%. 생존 시간 2시간 40분 남았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감시선이 해저에 누워 있었어요. 외부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구조는 언제 시작합니까? 윤혜진이 오른쪽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화면엔 해저 지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해저 바닥 일부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건 뭡니까? 해저 130m 아래 비공개 구조 경납고입니다. 3년 전부터 운영 중이에요. 윤혜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저 바닥이 열리고 있었어요. 크기는 가로 90m, 세로 60m였죠. 경납고 안에 6,800톤급 자기부상 인양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진동 회수가 가능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오션 가디언호를? 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플랫폼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 오션 가디언호가 놓여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작동했습니까? 오전 11시 40분부터요. 접근 완료까지 40분, 고정 작업 30분, 현재 상승 중입니다.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류젠밍은 이걸 압니까? 윤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위성으로도 안 보이고 소나로도 감지 안 돼요. 수심이 너무 깊어서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플랫폼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속도는 분당 6m였죠.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윤혜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을 보세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지 외벽에 조명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명 일부가 깜빡이고 있었죠. 규칙적이었습니다. 3번, 2번, 1번.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3-2-1. 구조 개시 신호입니다. 저는 조명을 계속 봤어요. 깜빡임이 반복되고 있었죠. 외부에서 보입니까? 보입니다. 하지만 고장으로 보일 거예요. 의도적 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통신 방식입니까? 윤혜진이 미소 지었어요. 디지털은 해킹되고 음성은 녹음됩니다. 하지만 조명 깜빡임은 기록돼도 의미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플랫폼은 해저 100m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수면 도달 예정입니다. 승조원 전원 생존 가능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류젠밍은 이걸 공격으로 보고할 겁니다. 한국이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겠죠.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위성에 찍힌 건 없고 기록된 통신도 없죠. 그냥 배가 떠올랐을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3-2-1. 고장난 전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문장이었죠.
오후 2시 53분. 저는 윤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준 겁니까? 윤혜진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국제중재인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본 걸 기억하세요.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플랫폼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션 가디언호는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저는 관제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플랫폼은 해저 40m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오션 가디언호는 여전히 그 위에 고정돼 있었죠. 윤혜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상승 속도 분당 5.8m. 수면 도달까지 35분 남았어요.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습니다. 선체 내부 카메라 화면이었어요. 선교 안 승조원들이 보였죠.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윤혜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진동을 느낄 겁니다. 아주 약하게요. 하지만 언니는 모를 거예요. 저는 화면 속 승조원들을 봤습니다. 한 명이 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죠.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자기 부상 시스템은 기계적 접촉이 없습니다. 전자기력만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진동은 일반 크레인의 10분의 1 수준이죠.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만약 진동이 커지면 선체가 파손됩니다. 수압 290m 환경에서 균열이 생기면 30초 안에 침수돼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플랫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분.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시스템 과부하 경고. 냉각 장치 온도 상승 중.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냉각 장치 온도 82도. 안전 기준 70도. 윤혜진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냉각 효율 저하 중. 원인 확인 필요. 다른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경납고 내부 구조도였어요. 냉각 파이프 라인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냉각수 순환 펌프 이상입니다. 유량이 15% 감소했어요.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멈춰야 하는 겁니까? 윤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멈추면 더 위험합니다. 재시동에 40분 걸려요. 산소가 부족해요. 화면 속 온도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83도, 84도, 85도. 윤혜진이 통신기를 잡았습니다. 경납고 현장팀 응답하세요.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나왔죠. 여기는 현장팀. 냉각 펌프 자동 제어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상황은? 제어 모듈 과열로 자동 조정 불가. 수동 개입 검토 중입니다. 윤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동 전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레버를 잡고 있어야 해요.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얼마나요? 수면 도달까지요. 온도가 87도를 넘었습니다. 경고음이 더 빨라졌어요. 오후 4시 12분. 플랫폼은 해저 30m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면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88도, 89도. 윤혜진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90도 넘으면 시스템 강제 종료됩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오후 4시 15분. 온도가 90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통신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정우석입니다. 수동 레버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윤혜진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경납고 내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보였어요. 60대 남성이었죠.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파이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석, 61세. 이어도 해저시설 안전총괄입니다. 퇴직 2개월 앞두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정우석을 봤습니다. 그는 파이프 옆 레버 앞에 섰어요. 온도가 91도를 넘었습니다. 정우석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들렸습니다. 레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화면 속에서 정우석이 레버를 잡았습니다. 온도 상승이 멈췄어요. 91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4시 35분. 플랫폼이 수면을 뚫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밝아졌어요. 햇빛이 오션 가디언호를 비추고 있었죠.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수면 도달 완료. 승조원 전원 생존 확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오션 가디언호였습니다. 햇빛 아래 떠 있었죠. 하지만 경납고 내부 화면에선 정우석이 여전히 레버를 잡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통신기를 들었어요. 정우석 시스템 안정화 대기 중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해했습니다. 정우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구조가 아니라 장래입니다. 그래서 정우석은 레버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오후 4시 42분. 저는 관제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션 가디언호는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승조원들이 갑판으로 나오고 있었죠. 햇빛을 받으며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 내부 화면에선 정우석이 여전히 레버를 잡고 있었어요. 윤혜진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냉각 시스템 안정화 진행 중. 예상 소요 시간 15분. 저는 정우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은 레버에 고정돼 있었죠. 오후 4시 47분. 갑자기 다른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외부 신호 포착. 군사 주파수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긴급 통신 수신. 발신 류젠밍. 윤혜진이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류젠밍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국제해양안보 협의체의 공식 경고입니다. 한국은 60km 보존구역을 위반하고 불법 군사 개입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류젠밍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오션 가디언호에 대한 전자공격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해저 시설에서 발신된 교란 신호가 감지됐죠. 이는 명백한 전쟁 행위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사일 타격 경고. 목표 한국 해저 구조물. 카운트다운 개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중앙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42초였습니다. 윤혜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긴급 대피 명령 발령합니다. 통신기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납고 현장팀 전원에게 경고가 전달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석은 레버를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 숫자가 38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윤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우석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윤혜진이 통신기를 잡았어요. 정우석 즉시 레버에서 손 떼고 대피하세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옵니다. 40초도 안 남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화면은 33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우석의 손은 여전히 레버에 있었어요. 윤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석 명령입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28초. 온도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90도. 아직 위험 수치였어요.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75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 시스템이 재가동돼요. 윤혜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현재 하강 속도로는 12분 필요합니다. 23초. 저는 정우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했어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죠. 그가 통신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다음 구조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보존돼야 해요. 18초. 윤혜진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미사일 궤적 예측도였죠. 목표 지점 경납고 중앙부. 착탄 시 반경 200m 파괴. 14초. 저는 윤혜진을 봤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윤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격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곳은 비무장 시설이에요. 10초. 정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온도 85도. 하강 중입니다. 7초. 온도가 83도로 떨어졌습니다. 5초. 81도. 3초. 윤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우석. 2초. 온도가 78도가 됐습니다. 정우석이 레버를 놓았습니다. 1초.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윤혜진이 다른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신호 없음. 허위 경고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혜진이 통신기를 잡았어요. 정우석 응답하세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석의 목소리가 나왔죠. 여기 정우석. 냉각 시스템 안정화 완료. 자동 제어 재개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온도가 7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녹색 표시등이 켜졌죠. 윤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저는 경납고 내부 화면을 봤습니다. 정우석이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손을 털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레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은 42초와 22명의 생명 사이에서 시스템을 선택했어요. 다음을 위해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션 가디언호가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류젠밍의 경고는 허위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정우석은 그 공포 속에서 레버를 놓지 않았죠. 오후 5시 12분. 저는 관제실을 나와 기지 외부로 향했습니다. 윤혜진이 저를 막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류젠밍을 만나야 해요. 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류젠밍은 한국을 전쟁 도발국으로 몰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를 띄웠어요. 오션 가디언호를 공격한 음향 신호입니다. 3.1kHz. 지향성 초음파 무기죠. 윤혜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신호는 한국 해저 시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압니다. 발신 지점은 북쪽 68km. 한국 영해 밖이었죠. 윤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니터에 있었어요. 3시간 전 관제실에서요. 윤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증거를 공개하면 한국이 공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류젠밍도 살아남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개돼야 해요. 오후 6시 40분. 저는 제네바 유엔 본부 4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류젠밍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있었죠. 에이든 당신도 봤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 선박을 공격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어요. 류젠밍이 태블릿을 봤습니다. 뭡니까? 증거입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음향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3.1kHz 신호. 오션 가디언호를 공격한 음파입니다. 류젠밍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쏜 무기예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발신 좌표가 나타났어요. 발신 지점은 북위 33도 42분, 동경 127도 51분입니다. 류젠밍이 좌표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한국 영해 밖입니다. 정확히 68km 북쪽이죠.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 좌표에 선박 한 척이 있었습니다. 길이 95m. 다국적 해양 감시선이었죠. 류젠밍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말하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오션 가디언호를 공격한 건 한국이 아닙니다. 당신 소속 선박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젠밍이 태블릿을 밀쳤어요. 증거 조작입니다. 한국이 만든 거짓 자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아날로그 회선으로 기록됐어요. 디지털 편집이 불가능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이 증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류젠밍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LIV 표시가 켜졌어요. 접속자 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00명, 500명, 2000명.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에이든 로크입니다. 국제해양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이번 사건의 중재인이죠. 접속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다국적 해양감시선 오션 가디언호가 해저 290m에서 음향 공격을 받았습니다. 3.1kHz 지향성 초음파였죠. 저는 파형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신호는 조작이 불가능한 아날로그 회선으로 기록됐습니다. 발신 지점은 한국 영해 밖 북쪽 68km였어요.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공격 주체는 한국이 아닙니다. 다국적 해양안보 협의체 소속 선박이었죠. 류젠밍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송 중단하세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전쟁 도발국으로 몰아 국제 제재를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60km 보존구역을 이용해 한국 해군을 묶어두는 거였죠. 접속자 수가 20,0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기는 전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법정입니다. 방송을 끝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류젠밍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류젠밍, 당신은 총 없이 전쟁을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전쟁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잔잔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혜진이었습니다. 에이든 방송 봤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류젠밍은 협의체에서 해임됐습니다. 60km 조항도 재검토 중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션 가디언호 승조원들은요? 전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정우석도 안전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에이든 고맙습니다. 저는 증거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법을 믿었어요. 12년 만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거를 믿었죠. 그리고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